쌤 돌아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드디어 역사2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2는요, 우리가 시대사로 구분을 했을 때 근대 시대 이후, 근대 사회 이후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역사2의 처음도요, 뭐에 대해서? 우리 한국사에 대해서부터 다루고 있겠죠. 우리 한국사에서 근대 사회의 시작점으로 보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바로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아서 정치를 할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흥선대원군의 정책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이 흥선대원군 우리가 초상화, 영정으로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요, 이분이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대원군이라는 것은, 자, 왕의 아버지 중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세자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왕족으로서 이제 왕이나 세자의 자식들이 없는 거야. 대가 끊기게 되면서 왕족 중에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을 고르겠죠. 그랬을 때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게 되면요, 그 아버지한테 올리는 존칭이 바로 대원군이 되겠습니다. 자, 왕비의 아버지한테 올리는 존칭은 부원군이죠. 그래서 자, 흥선대원군이 되겠네요. 자, 살아있는 유일한 대원군이었습니다. 조선에 여러 명의 대원군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살아있었던 대원군으로서, 자, 여러분들이 눈매를 봤을 때 굉장히 야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 안동김 씨가 정권을 잡고 있는 세도 정치기에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상갓집의 개라고 불리울 정도로 진짜 망나니 생활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선 아니다, 왕족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요, 흥선대원군은 자기의 야심을 숨기고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제 안동김 씨에 의해서 얘들아 제거당할 수가 있잖아요. 똑똑한 왕족이다라고 이제 그 평가를 받으면, 그래서 자신의 이 재능을 숨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갓집의 개로 살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의 얘들아 둘째 아들이었죠?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는 고종입니다. 닮았나요? 보통 우리가 관상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귀하고 코입니다, 여러분. 자, 둘 다 귀하고 코가 잘생겼죠. 귀는 이렇게 부처님 귀처럼 생긴 게 잘생긴 거야, 얘들아. 선생님, 근데 제 귀가요, 되게 조그만, 얘들아, 귀가 조그만 사람도 있어.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대요. 그 소리는 뭐냐면 귀는 어렸을 때 복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귀가 잘생기게 되면 어렸을 때 좀 이제 편하게 산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귀하고 코를 보기는 하는데요. 자, 둘 다 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높고 뭔가 좀 이렇게 강직하게 단단하게 생겼죠? 선생님, 그런데요, 저는요 귀도 아니고요, 코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상에서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이야. 근데 전 얘들아, 눈에서 뭐냐면요, 눈빛이에요. 눈빛. 그래서 정말 선생님, 제가 관상책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제가 다 관상이 별론 것 같아요. 여러분, 눈빛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상이라고 해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찌됐든 자, 이 고종의 아버지로서 정권을 잡는 누구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이제 본격적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을 무렵에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요, 국내 이 조선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0년에 정조 임금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누가? 순조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800년부터 시작해서 1863년까지가 자, 무엇이다? 1863년에
철종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요. 자, 그의 뒤를 이어서 얘들아 이 철종 전의 임금이 헌종이야. 헌종의 아버지가 익종이야. 그러니까는 세자 시절에 갑작스럽게 죽게 된단 말이야. 자, 이 익종의 양자로서 누가 고종,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고종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3대 60여년간 순조, 헌종, 철종 이때 무슨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세도 정치기였다라는 거죠. 자, 세도 정치기는 정치기강이 문란해지고 왕권이 약화되면서 자, 무엇이 삼정이 문란해지게 됩니다. 자, 삼정은 세금 걷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백성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자,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왕권은 약화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으로 중간에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빼돌린단 말이야. 자, 국가 재정, 국가도 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살기 힘든 백성들이 자, 순조 때 홍경래난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철종 때 1862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때 자, 전국적으로 임술년에 자, 농민 봉기가 있게 된 겁니다. 뭐가 있게 된다? 임술 농민 봉기. 그러면서 자, 농민 봉기도 일어나게 되죠. 나라가 굉장히 얘들아 힘들었던 거야. 망하기 직전의 상황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뭐에? 종교에 기이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천주교와 그 다음에 얘들아 요 철종이 승하할 무렵 정도에 동학이 생기게 돼요. 자, 동학이 만들어지면서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 상황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 주변의 북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먼저 중국은 그 당시 어떤 나라였습니까? 청나라였다라는 거죠.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3대에 걸친 얘들아 이 태평성대 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이 청나라도 망하려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자, 특히 1842년에 제1차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영국한테 지게 되면서 자, 무슨 조약을 맺어서 자, 난징조약을 맺어서 자, 영국한테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 난징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텐진 베이징 조약을 이제 맺게 되죠. 자, 제2차 아편전쟁은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청나라를 공격해서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침입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60년에 우리가 베이징 조약을 맺게 돼요. 자, 그래서 청나라가 어떻게 했다? 강제로 영국이나 자, 이 프랑스 같은 나라한테 개항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도 1958년에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여러분? 이때 자, 미국과 일본이 자, 우리가 화해하는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을 자, 우리가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미일 수호 통상조약. 자, 통상조약을 언제 맺게 된다? 1858년에 맺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도 자, 미국한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항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러시아는 여기 시베리아하고 유럽 러시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 시대로서 자,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스웨덴과 북방전쟁을 벌이면서 발트해 연안을 차지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극동 쪽에서 이 아시아 쪽에서는요. 요 베이징 조약을 맺는데 영국과 프랑스와 청나라 사이에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이 러시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개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어디를 여기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자,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자, 어떻게 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남하 정책을 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나라 해안가에
뭐가 자꾸만 나타났다? 자, 모양이 다른 배인 이양선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모양이 다른 배를 말합니다. 동양의 배와 서양의 이양선은 모양이 달랐거든요. 이렇게 이양선의 출몰로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국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자꾸만 들립니다. 거기다가 이양선이 자꾸만 바닷가에 나타나 그러면 우리 조선을 침략할지도 모르는 거야. 청나라하고 일본이 침략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판옥선입니다. 임진 외란 때 이제 사용했던 군함이 되겠죠. 자, 여러분, 요 판옥선을 보게 되면 요게 보통 동양의 배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서양의 배인 이양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양선을 보게 되면은 보통 돛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딱 보더라도 동양의 배와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르죠.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제너럴 셔먼호라는 바로 미국의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돛대를 피고선 항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동양의 배와 서양의 배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양선이 자꾸만 우리나라 해안가에 나타났다. 그 당시 특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국내나 국외나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의 아버지이다? 고종 임금의 아버지가 되겠는데요. 자, 원래 흥선대원군은 얘들아 아예 왕자에서 먼 사람이었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왕족이었습니다. 자, 이 인조의 넷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인조의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고요. 둘째 아들이 복림대군으로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효종이 되겠죠. 그 동생인 넷째 아들인 임평대군이 있었는데요. 자, 임평대군의 6대 손이야, 얘들아. 보통 어떤 왕족의 5대 손이면 6대 손부터는 우리가 왕족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대 손인 병원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었던, 자, 둘째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남연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남연군이 누구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냐면 그 은신군이라고 해서 얘들아 이 정조의 배다른 동생 사도세자의 이제 서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은신군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서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왕위 계승 순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우리가 남연군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까지는요, 거의 왕족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평민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자, 너희들 현종 때부터, 자, 효종도 어떻습니까? 현종 한 명만 낳죠. 그 다음에 현종 다음에 숙종도 아들이 하나였고, 숙종 다음에 이제 경종과 그 다음에 영조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일찍 죽게 돼요. 근데 경종도 자식 없이 죽게 되고, 영조 같은 경우도 사도세자 한 명이었죠. 자, 그 다음에 사도세자가 얘들아, 자, 정조와 그 나머지 여러 아들들을 낳지만, 그 아들들이 안동김 씨에 의해서 반역죄 이제 휩쓸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철종 같은 경우도 철종의 형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이유만으로 다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왕족이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는 받들어야 되고 해가지고 이 은신군의 양자로 먼 왕족이었던 남연군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남연군에 얘들아 우리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요. 넷째 아들이었어요. 넷째 아들이 바로 흥선대원군 이하응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상갓집 개로 살면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자, 이 남연군이 자기 아들인 이하응이 넷째인데 굉장히 영특한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 갑작스럽게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양어머니가 생기잖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종사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종사촌,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양부모의 외가 쪽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사 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이 밑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을 가리킬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너희들 헌종의
아버지가 익종이에요. 세자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익종의 부인이 얘들아 조씨였는데 헌종이 살아있을 당시는 이 헌종의 외할아버지 가문이 이제 세도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도 정치는 자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안동 김씨. 그래서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의 우리가 3대 60년에 걸친 세도 정치기였습니다. 근데 헌종이 갑작스럽게 죽게 돼요. 20대 초반에. 당연히 어머니인 조 씨는 미치는 거야. 부모니까. 근데 그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풍양조 씨는 자기 손자가 죽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었어. 그럴 때 안동 김씨가 뺏긴 왕권, 뺏긴 권력을 찾아오기 위해서 누구를 강화도에서 자 철종을 이제 19살이나 됐는데 얘들아, 우리가 이제 보통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직계자손이 아니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학렬을 따지게 돼요. 학렬을. 근데 학렬 같은 걸 무시하고 철종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니까는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철종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1863년에요. 자, 이하응이 얘들아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흥성군이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요 대왕대비 조씨가 그 당시 뒷방 늙은이로 살고 있었단 말이야. 대왕대비 조씨와 딱 결탁을 해서 안동김씨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대왕대비 조씨가 조서를 발표합니다. 누구를? 이하응의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인 고종을 자, 익종의 양자로 삼아서 어떻게 한다? 왕의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거죠. 자, 왕들이 죽게 되면요, 여러분. 그 당시 대왕 대비, 왕 대비, 대비의 파워가 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왕 대비의 말이 받아들여져서 고종이 왕의 자리에 앉게 돼요. 이하응은 권력 욕심이 있었습니다. 왜 권력 욕심이 있었냐면은 자기 아버지인 남영균의 뭐를 원래는 딴 데 썼다가 자, 이제 직관을 산 거예요.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을. 그 사람이 두 개의 묘토를 선택해줘요. 하나는 대대손손 엄청나게 부자로 잘 살 터고 또 하나는 뭐냐면 2대에 걸쳐서 왕이 날 터였습니다. 피디님은 어디 선택할래? 왕이 날 터 선택할래? 아니면은 이제 대대손손 부자로 살 터? 나는 부자. 나는 그냥 왕 싫어. 그거 얼마나 힘든 자리야, 얘들아. 선생님은 그냥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로. 근데 흥선대원군이요, 왕이 날 터를 선택해요. 거기에 가야사란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을 없애고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거기에 남영균의 묘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묘를 쓰고 나서 태어난 애가 바로 고종이래요. 고종이었다라고 하네요. anyway, 자, 이 고종이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뒤에서 섭정, 정치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 나라 안 개혁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요. 쉽게 말해서 자, 왕권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 세도 가문에 의해서 왕의 권위가 땅으로 추락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백성. 자, 민생을 안정시킨다. 안정시키면서 자, 국가의 무엇을? 재정을 확충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체크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국가재정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국가재정 확충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세금을 제대로 낸다는 거야. 백성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려면 민생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여러분들 개혁 목표를 봐두셔야 돼요. 개혁 목표가 무엇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왕권 강화, 그 다음에 국가재정 확충. 자, 왕권 강화, 국가재정 확충. 그러면 얘들아,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세도 가문을 눌러야 되겠죠. 그 당시 세도 가문이 뭐를 통해서 자, 비변사라는 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단 말이야. 이 비변사를 없애버려요. 오케이. 자, 그럼 비변사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군사, 재정, 뭐 모든 것을 비변사에서 다 하죠. 모든 게 독점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변사를 없애고 다시 어디의 기능을 자,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얘들아, 군권을 나눠버려요.
그래서 군사를 따로 나눕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예전에는 비변사가 돈과 재정과 함께 군권도 장악했기 때문에 권력의 핵심을 다 장악한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왕권이 약화되겠죠. 왜? 왕이 뭐를 하려고 그러면 비변사에서 군대를 이용해서 왕을 쳐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자, 군대를 분리해서 왕이 직접적으로 다시 군대를 통솔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는 왕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의정부, 우리가 비변사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안동김 씨가 약화되면서 자, 세도 정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흥선대원군은 이 왕실의 위엄을 되살리고 싶었던 거야. 니들 신하들 따위가 왕을 함부로 바꾸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 이전까지 철종 같은 사람 니들이 마음대로 했지?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싶어서 자, 얘들아, 뭐를 중건하냐면 중건이라는 건 다시 만든다라는 거야. 자, 조선의 정궁이에요. 법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선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경복궁을 다시 세우게 돼요. 자, 얘들아,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이야. 자, 제1궁인데 임진왜란 때 홀딱 불에 타고 다시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왜? 풍수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여기를 다시 중건하게 되죠. 자, 근데 중건하려고 했더니 당연히 돈이 들죠. 나무 사야지, 사람들 고용해야지 돈이 많이 드는 거야. 흥선대원군이 너무나 어리석은 방법을 취합니다. 돈이 부족해? 찍어내. 그래서 얘들아, 일당 100의 역할을 하는 당백전이라는 얘들아 화폐 찍어내게 돼요. 자, 당백전입니다. 당백이라고 쓰여져 있죠, 여러분. 당백이야. 상평통보, 얘들아, 엽전의 100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자, 화폐가 많아져요. 그러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니까는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대부분 백성들이 좋아했는데, 이 경복궁 중건을 백성들이 싫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원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원납전을 걷습니다. 이거는 기부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강제로 걷었어요. 특히 양반들한테. 그러면서 양반들의 불만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 경복궁을 짓는 데들아 노동력이 필요하잖아. 농사 바쁜 농번기에 농사 바쁜 농민들을 불러들여서 공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이 부역 때문에 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 합니다. 왕 중심으로 정치 체제를, 왕 중심으로 사회를 다시 재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엇을? 자, 대전회통이라는 얘들아 법전을 만들게 되죠. 자, 대전회통입니다. 그럼 얘들아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먼저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세조 임금 때 만들어서 자, 성종 임금 때 완성했던 게 뭐죠? 경국대전이죠. 자, 이것을 영조 입급 때 다시 한번 바꿉니다. 그게 바로 속대전이고요. 정조 임금 때 한번 바꾸죠. 대전통편이고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고종 임금 때 대전회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최고 법전, 제일 중요한 경국대전을 어떻게 한다? 시대에 맞게끔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흥선대원군 때는 대전회통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을 확충합니다. 자, 세도 정치기에 뭐 때문에 힘들었다? 바로 삼정의 문란 때문에 힘들었죠.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정해요. 올바르게 고칩니다. 그러면 전정이 뭐라 그랬죠? 밭전자죠. 자, 우리가 이제 토지에서 걷는 세금. 자, 군정은요, 여러분, 군대 가는 사람들이 내야 될 세금. 그 다음에 황복은요,
자, 가을에 우리가 추수해서 갖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한 다음에 이제 봄철 정도 되면 먹을 게 부족하죠? 그러면 그 봄철에 부족할 때 이제 쌀을 빌려서 가을에 갚는 일종의 우리가 농민 구제책이 황곡이 되겠죠. 특히 이 황곡이 고리대, 지금으로 따지면 사채처럼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들을 다 누가 컨트롤했었다? 자, 지방의 수령, 사또가 컨트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먼저 전정입니다, 여러분. 자, 전정 같은 경우는요, 법이 정해진 법인 내에서 거두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숨겨놓은 땅들이 있어요, 양반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토지를 측량하는 양전 산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무엇을 했다? 측량하는 양전 산업을 실시했어요. 양전을. 그래서 이 양전이 어떻게 된다? 양자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두음 법칙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양반들이 숨겨놓은 땅을 찾아서 거기에 세금을 매기게 되니까는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정입니다. 자, 군정은 군대에 갈 성인 남자가 1년에 한 포의 옷감을 내는 거죠. 1년에 한 필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양반들은 안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선대원군 때 얘들아 어떡합니까? 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1호당 포를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는 사람 한 명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집에 남자가 5명인데 다 16세에서 60세의 남자야. 몇 필을 내야 되죠? 5필 내죠. 근데 이제는 호당 받으니까는 한 집이잖아. 우리 집에 남자가 5이지만 몇 필을 내면 되죠, 여러분? 한 필만 내면 되는 겁니다. 4필분이 줄어드는 거죠.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민생이 안정화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호당 겪었잖아요. 우리가 호당 걷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야? 농민집 하나, 양반집 하나, 양반집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양반까지 내게 됐다라는 거고요. 자, 조선시대 양반들은 자, 군포를 내면 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 호포제는 양반들이 어마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포제가 있고요. 자, 황곡은 무엇이냐면 사창제라는 거죠. 사창제는 그냥 사사롭게, 여태까지 황곡은 국가에서 운영했다면 사창제는 이제 개인한테, 민간한테 운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이제 황곡이 사또가 빌려주는 거였어, 관청에서. 그러면 사창제는 이 황곡의 운영을 그 마을에 잘 사는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잘 살기 때문에 얘들아 어마무지하게 잘 살아. 그거 백성들한테 한 푼, 두 푼 더 받겠다고 하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잘 사는데 인덕이 높은 사람이야.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골라서 이 사창제를 운영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함부로 그것을 이제 뺏거나 이러지,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백성들을 수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돈도 있어. 이제 명예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창제, 민간한테 황곡을 운영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들아,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했던 게 바로 뭐냐면요. 자, 서원이었는데요. 살이 바뀌어져. 서원을 정리했습니다. 서원에 소속된 사람이나 소속된 땅들은 자, 세금을 내지 않아요. 왜? 거기서 나는 것은 서원이 공부하고 이제 유명한 성리학자들한테 제사 지낼 때 쓰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재정을 갉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에 있는 땅, 거기는 양반들, 학생들이 농사 짓지 않고요. 주변에 농민들이 공짜로 농사 지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너무나 힘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흥선대원군이요. 47개소만 남기고 철폐를 합니다. 없애버려요. 이때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양반들이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흥선대원군이 뭐라고 했냐면요.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나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유학자를 제사하는 곳인데 지금은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공자가 되살아나도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내정개혁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 외교관계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쌤과 함께 계속해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는 것은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이야. 외국을 대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대내정책이다라고 하죠. 국내에는 내정을 개혁했다라는 거예요. 세도정치와 삼종의 문란의 문제점을 개혁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고 했죠. 그러면 외교 정책은 무엇입니까? 외국과 통상하는 것을 우리가 수교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통상이라는 건 무역하고 수교라는 건 외교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요, 순서대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 흐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1866년이죠. 병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고종 즉위 연도가 몇 년이죠? 1863년이에요. 얘들아, 이거 연도 외울 필요 없어. 선생님이 적어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연도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흐름을 보라는 거지. 연도 외울 필요 없어. 그냥 흐름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는 외워지면 좋고 선생님이 외우라는 연도가 있어. 그거는 외워야 돼. 근데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흥선대원군이 즉위하고 나서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흥선대원군은요, 특히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이 흥선대원군의 부인과 흥선대원군의 이제 그 아들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처음에 천주교한테 되게 관대했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연해주 지방을 차지하면서 자꾸만 남하 정책을 피게 되자 그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어디를 끌어들이려고 했냐면요,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 그 당시에 자 프랑스에서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스스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도 프랑스 선교사가 한 9명 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프랑스 선교사한테 흥선대원군이 자, 러시아가 이러이러하니 우리 좀 도와달라고 프랑스에 얘기 좀 해달라고 하자 그 선교사가 이래요. 나는 종교인이다. 정치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요. 그러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천주교가 너무 많이 퍼지게 되자 양반들이, 유생들이 유교를 믿잖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천주교의 평등사상 싫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주교 내세사상이 있잖아. 유교하고는 상극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가뜩이나 호포제에 의해서 자, 가뜩이나 경복궁 중건에서 당백전에 의해서 이 흥선대원군의 인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들어주지 않을 명분이 없었던 거야. 프랑스가 우리를 도와줘. 그러니까는 걔네 박해할 수 없어. 이것도 아니고 뭔가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끝내는 자, 병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1866년이거든요. 이때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과 자, 그 다음에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여러분 병인박해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순교하게 되죠. 국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같은 해 1866년에 자, 얘들아, 미국에 장사하는 배야. 상선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요. 자, 어딜 들어오냐면 너희들 평양 있죠? 자, 평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를 따라 들어온 거죠? 황해바다에서 대동강을 따라 들어온 거예요. 진짜 얘들아, 그 들어오는 길에 지랄 난리였어요. 진짜 민가 불태우고 사람들 죽이고 이쁜 여자 희롱하고 정말 얘들아, 진짜 이게 얘들아, 그 당시에 평양에 이제 그 관리가 누구였냐면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였단 말이야. 자, 박규수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외국 문물에 좀 관대했었고, 그 다음에 통상 수교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박규수가, 이 제너럴 셔먼호가 하는 짓을 보고서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자,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가 약간 바보였죠. 자, 우리나라 서해바다는 밀물과 썰물대 바닷물의 차가 얘들아 크잖아. 자, 밀물대는 물이 많으니까 배가 움직였는데 썰물이 되면서 이 대동강 물도 같이 수위가 좀 낮아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끝내는 옴짝달싹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자 불지라! 이래가지고 제너럴 셔모노 여러분 벌 받은 거지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죠. 얘들아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 죽이고 집 불태우고 막 안 되지! 나 흥분해. 침착해. 선생님 얘들아 여러분 침착할게요. 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 병인 박해가 원인이 돼서 프랑스에서 여러분 함대 군함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군함이 자, 우리 조선을 침범하죠? 그게 병인년에 서양이 우리나라에서 소요라는 건 작은 전쟁이에요. 작은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병인양요이고요. 어디를 쳐들어오냐면 강화도 쪽을 먼저 쳐들어와요. 왜? 얘들아, 강화도 바로 옆에 한강이 빠져요. 그 소리는 자 서울에서 한양에서 한강을 타고 나오면은 만나는 섬이 강화도다라는 거죠. 그러면 강화도를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강만 타고 들어오면은 한양을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자 누가? 자 양언수와 그의 군대가 어디서? 정족산성에서. 자 대부분의 교과서가 정족산성이라고 배우지만 일부 교과서가 뭐라 배우냐면요 여러분 삼랑성이다라고도 불러요. 자 무찌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프랑스 군대가 막 왔다가 양언수의 군대가 무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이 태각 하면서 그때 이 강화도에 뭐가 있었냐면요 얘들아 규장각이 한양에도 하나 있지만 왜 규장각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왕립 도서관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그 조선시대 왕들의 얘들아 뭐 결혼식을 그림으로 그린 거, 뭐 아니면 회갑잔치, 환갑잔치는 뭐 결혼으로 그린 거, 그림으로 그린 거 이런 의궤가 있었습니다. 의궤. 현재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정말 사진으로 찍은 것 같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우리가 의례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거를 약탈해 갔어요. 이 외규장각의 문서를 어떻게 했다? 약탈했다라는 거죠. 후퇴하면서. 여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직지심체 요절은 이때 약탈된 게 아니라 요때쯤에 얘들아 외국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이 이때 약탈된 건 아니에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이때 약탈된 건 아니야. 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흥선대원군, 뭐야, 열받았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오페르트라는 독일 사람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나면군의 무덤을 뭐 하려고 했죠, 여러분? 도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충청도에 가면 예산인가에 있어요. 이게 남영군의 무덤이. 선생님이 그 대학교 때 이제 그 과가 여러분 역사를 가르치는 과이기 때문에 역사 사회 이제 그 전공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답사를 가게 돼요. 그 당시 선생님이 풍수지리를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닌데 거의 뭐랄까 아침 일찍 8시인가 이 남영군의 무덤을 간 거야. 선생님 처음 알았어. 이런 게 명당터구나. 뭐냐면 여러분 한번 가봐요. 피디님 한번 가봐요. 딱 가잖아 얘들아. 정말 산세가 좋구나. 이야 이렇게 좋은데요? 이러면은 죽은 사람한테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산 사람한테도 좋겠구나.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명당터구나. 그게 딱 진짜 그 선생님이 진짜 어린 나이잖아 얘들아. 진짜 뺑뺑할 때 얘들아. 그 어린 나이도 느껴졌다니까. 근데 조선은 얘들아 조상의 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그거를 뭐 했다? 독일인이 도구를 하려고 했던 거죠. 왜? 왕이 할아버지야? 이집트의 얘들아 피라미드를 생각한 거야.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가 묻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밤에 몰래 이제 앞잡이들을 앞세워서 무덤을 가서 그걸 파헤쳤어요. 근데 얘들아 조선시대 무덤은요. 관이 있으면 관 주변을 석회, 시멘트야. 그걸 이렇게 발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 막 팠어. 이제 나오겠지? 했는데 갑자기 꽝! 뭐예요? 시멘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깨리는 거야. 깨리고 꽝 나는데 지금처럼 막 시끄러운 시대가 아니잖아. 굉장히 조용했던 거야. 밑에 있는 마을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했더니 저기 왕 할아버지 무덤 있는데 저기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무덤이 잘못되면 자기네가 큰일 날 걸 아니까는 올라가보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행히 도굴이 되진 않았어. 도굴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야. 도망쳐요. 그게 흥선대원군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여러분 완전히 눈 돌죠? 눈 돌아요, 여러분. 왜? 내가 선택한 최고의 명당터에 누군가가 찌꺼리를 했단 말이야. 얼마나 열받겠니, 얘들아.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이 있었죠. 자, 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이게 1866년인데 한참 뒤에 1871년에 뭐가? 이때가 신민년이에요. 신민년에 자, 서양이 소유를 일으킵니다.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어디가 쳐들어온 거죠? 미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남북전쟁 이후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 최대 군함을 보냈다고 할 정도로 대규모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미국이 쳐들어오는데요. 누가? 어제연의 군대가 끝까지 싸웁니다. 어제연 아쉽게도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신미양요 때는 미국이 거의 이긴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이 정도까지 이제 했으면 조선이 뭔가 반응이 있겠지? 했는데 얘들아, 조선 아무 반응이 없었어. 그래서 미국이 이게 더 쳐들어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퇴각! 해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병인양요하고 좀 다르게 병인양요는 얘들아 진짜 열나 열심히 싸웠는데 신미양요는 어제연의 부대가 정말 열나 열심히 싸웠지만 그냥 장렬하게 좀 돌아가셨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 패했다는 거, 미국이 좀 솔직히 이겼다는 걸 그래도 퇴각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서양 것들은 교류하면 안 되는 애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굳은 마음을 옛날 사람들은 어디에 새기지 얘들아? 비석에 새기죠. 그래서 무엇을? 척화비를 만들어서 전국 곳곳에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척화비를 건립한다라는 거 요거 정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척화비 얘들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영조 때 탕평비와 함께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영조 때 탕평비를 보게 되면 머리에 뭐를 씁니까, 여러분? 갓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보면 우리가 척화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매끈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척화비하고 탕평비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요거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역사에서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때문에 자, 서양이 일본도 침략했어. 청나라도 침략했어. 근데 조선은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잖아. 그래서 서양 세력을 일시적으로 방어하게 된 거죠. 하지만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사의 흐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문호의 개방이었다라는 거죠. 이때 만약에 문호가 제대로 개방됐다면, 만약에 병인박해 전에 프랑스를 통해서 러시아를 막을 수 있었다면 좀 우리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사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근대화가 늦었다라는 거. 그래서 무엇이? 근대화가 늦어져서 결론적으로 일본의 침략을 가져온 게 아니냐라는 점, 늦어진 점. 이게 좀 아쉬운 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바로 제너럴 셔모노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이제 돌아온 외규장각 문서인데 프랑스가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는 이제 반환 작업을 통해서 자, 완전히 준 게 아니다. 영구 임대야. 영원히 빌려준 거야. 근데 5년마다 갱신해야 되고 만약에 갱신 안 하잖아?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진짜 5년마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정말 공무원들이 되게 여러분 그 5년마다 체크 되게 잘해야 돼요. 자, 보게 되면은 자, 지금 행렬도를 자, 이제 왕의 가마,
뭐 왕비가 탄 거, 주변에 궁녀들의 옷차림, 그 다음에 주변에 뭐 호위 무사들의 옷차림 거의 완벽하게 고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남현군의 묘가 되겠습니다. 자, 2대에 걸쳐 왕이 날 자리죠. 진짜 2대에 걸쳐 왕이 났죠. 자, 고종과 순종까지 말고 나라가 망했잖아, 얘들아. 가보면 진짜 산세가 좋아. 정말 아늑한 느낌이 나요. 갈만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게 어제현 장군의 우리가 장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미양요 때 전사한 어제현 장군의 깃발인 숫자라는 거죠. 옛날에는 전투할 때 보면 애들은 막 깃발 이제 세우고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척하비에 적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양이 침범이에요. 그러니까는 서양 세력이 침범을 했을 때, 자, 서양의 오랑캐란 뜻이야. 서양의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비전직하, 전쟁을 안 하고 화해를 하는 것은, 자, 주와 매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엇이다? 화친을 통해서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척화비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한자로 나오거나 아니면 풀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풀어서 나오게 되면은 바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임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얘들아,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의 핵심은 바로 누구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되겠죠. 자, 흥선대원군은 고종 초반에 우리가 정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갔는지 보는 건데요. 자,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국내는 무엇입니까? 내정개혁이고, 그 다음에 국외, 우리가 외국을 대하는 것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내정개혁의 목표는요. 첫 번째, 왕권을 강화하고 두 번째, 국가 재정을 확충합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세도 가문의 권력의 기반이었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왕권을 강화시키고요.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진한 때 불에 타고 나서 다시 짓지 않았던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복궁 중건 때 무엇을 만든다? 당, 백, 전이라는 화폐를 만들어서 마구잡이로 찍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백성들의 삶은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정말 정치를 잘했지만 이 경복궁 중건은 실패 정책 중에 하나이다. 백성들의 인기를 잃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을 확충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자, 삼정의 문란을 시정을 하는데 삼정이라는 것은 전정, 군정, 황곡이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군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 무슨 제를 실시한다?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 호포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누구에게까지? 양반에게까지 세금을 걷게 돼요. 왜? 호당 거드니까, 집당 거드니까.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자, 양반들의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정리하게 되면서 이제 양반의 힘도 많이 약화되고요. 이 서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과 땅한테 세금을 걷게 되면서 국가재정이 확충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외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말, 외국어, 우리말, 외국어, 우리말 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인, 양요, 그 다음에 오페레트 도굴 사건, 신미, 양요, 신미양요 다음에 전국적으로 척화비를 세운다라는 거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병인, 양요입니다. 양원수의 부대가 어디서? 정족산성에서. 자, 신미, 양요입니다. 어제현의 부대가 어디서? 광성보 전투에서 싸우게 돼요. 그래서 평양정, 신어광, 평양정, 신어광. 오케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자, 요거. 자, 병인양요는 양원수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자, 신미양요는 어제현의 부대가 광성보 전투에서 요 정도 아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마무리 한 사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교재 형광펜으로 체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정말 형광펜으로 책을 얘들아.
다 형광색으로 만들지 말고 정말 깔끔하게 우리 정리하는 거. 자, 선생님은 아름답게 끝내도록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